에필로그로 이제까지 돌아봤던 21세기 미국 도시 조경의 특징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2019년 여름 미국 중동부 지역 도시 조경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경우 도시 재생 사업의 중심에는 공원이 있더라는 점입니다.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멋진 공원 하나가 그 도시를 살려낸다. A well-designed urban park lives the city. 아시다시피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영국과 유럽이 쇠락한 가운데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주름잡는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철강업과 자동차 산업 같은 제조업 중심의 소위 굴뚝산업이 밑바탕이 되었죠. 하지만 80년대가 접어들면서 유럽을 비롯해서 일본, 한국, 중국 같은 후발 공업 국가들이 맹렬히 추격해 오므로써 제조업의 지위가 흔들리게 됐고, 따라서 미국은 금융이나 IT 산업 쪽으로 눈을 돌려서 산업 구조를 개편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번성했던 공장지대나 물류의 중심이었던 항만, 철도 이런 것들이 급격히 쇠락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떠나가 버리고 거리는 슬럼화되면서 범죄 세굴이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생겨났습니다. 이를 타개하는 혁신적 방법이 도시재생 사업인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볼티모어 이너하버나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뉴욕의 브라이언트 공원 같은 경우였죠. 즉 쇠락한 도시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방법의 하나가 이런 곳에 잘 디자인된 명품 공원을 조성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에 사람들이 몰리듯이 명품 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에 따라서 그 주변 상권이 되살아나고 경제가 활력을 찾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유물, 즉 산업유산들을 내다버리거나 불도저로 밀어내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서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 다른 도시가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을 창조해냈다는 점이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뉴욕의 폐철도 구간을 되살려낸 뉴욕 하이라인이나 설탕 공장을 리모델링한 도미노 공원, 허드슨 리버 파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더욱 멋진 것은 여기에 지역 생태 복원이라고 하는 풀기 어려운 화두를 더해서 솔루션을 찾아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도 곰곰이 되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도시재생 사업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가 고작 담장에 벽화칠하고 담벼락에 꽃나무 심어서 화단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닌 뭐가 남아있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니까 문제 해결 방법도 달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저기서 좋다는 것 다 모아서 짜집기식으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행정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그곳에 꼭 맞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할 점은 바로 당장에 빠른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쫓기듯이 서두르는 거, 바로 그걸 우리가 졸속행정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도시공원 운영에 있어서 공익적 민간단체의 위탁관리를 통한 운영 방안입니다. 미국 탐방을 통해서 인상 깊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원 관리를 지자체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성과를 내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래된 센트럴 파크나 프로스펙트 파크는 물론이고 브라이언트 공원이나 심지어 타임스퀘어마저도 무슨 프렌드니 무슨 에일리언스 또는 트러스트 같은 이런 이름의 자발적인 민간 조직들, 아니면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공익법인 같은 형태로 시정부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들은 시정부가 일정 부분의 수익 사업을 허용하는 대신에 수익금의 일부를 공원 관리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더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 이용객을 모니터링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앞서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선진적인 공원 운영 방식으로 공원 방문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더 많은 공원객을 불러 모아서 주변 일대가 더욱 활성화되니까 자연히 주변 상가와 빌딩의 임대 소득이 올라가고 그 증가한 임대 소득의 일부를 다시 공원 운영 자금으로 회수해서 공원에 다시 재투자하는 이 브라이언트 공원 사례는 우리도 도입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가 아닐까 여깁니다. 또 공원 시설에 민간 기부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원의 벤치나 하다못해 보도블럭 하나까지도 기부자 이름을 새겨주는 것, 이런 방식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시민 세금도 줄이고 공원을 더욱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게 하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물론 이런 방식에도 한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차태욱 소장을 만났을 때 이 같은 얘기를 했더니 차 소장 말이 미국의 공원에 왜 잔디밭이 많은지 아십니까? 하고 묻더군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은 미국 도시에서도 공원 관리에 집행할 예산이 크게 부족해서 어떤 경우에는 시설 보수는커녕 1년에 한 번 잔디 깎을 예산밖에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센트럴파크나 브라이언트 공원 같은 명품 공원은 사람들이 몰리고 수익금도 기부금도 몰리지만은 빈민가의 공원은 시설 보수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씁쓸한 미국 사회의 한 단면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한 도시에서 공원 관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좋은 공원은 이 같은 민간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줄여줄 수 있다면 전략된 예산으로 다른 공원에 투자할 여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원의 복합적 이용을 통한 공원의 품격 향상입니다. 제가 둘러본 미국의 유명 공원들은 공원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시민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는 명품이지만 이에 대해서 문화와 예술이 함께함으로써 공원이 더욱 빛나더라는 겁니다.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에서 보았던 크라운 분스나 클라우드 게이트, 프리스크 파빌리온 같은 사례, 워싱턴의 그 루즈벨트 메모리알의 조각상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작품 존재 자체가 명품이고 브라이언트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공원 예술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동기가 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센트럴 파크나 프로스펙트 파크처럼 규모가 큰 공원들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도서관, 역사관 같은 것들이 함께 함으로써 공원 이용률을 더 높이고 있었습니다. 공원이란 이처럼 존재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지만 문화예술 활동과 복합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공원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공원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의자와 탁자, 음수전이나 휴지통,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들은 공원 방문객이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는 필수시설이죠. 우리의 경우는 아직 이제 공원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원에 가면 앉을 곳이 없어서 그냥 한번 휙 둘러보고 쫓기듯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원 방문객이 오래 머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을 쫓아내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자면 관리의 부담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시민단체를 활용하거나 기부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많은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식재의 다양합니다. 충분한 노공과 사계절 변화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세심한 식재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죠. 넷째는 도그런 도입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을 넘었는데 공원 이용과 산책길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반려견과 견주에 대한 배려는 많이 부족하죠.
하죠. 물론 창반 양론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공원 수요를 감당하고 공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려견 시설의 적극적 도입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넷째는 액티브 디자인 도입입니다. 종래 우리는 공원이라고 하면 조용히 앉아서 휴식하는 정적인 기능이 중요하다 여겨왔지만 최근의 경향은 동적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액티비티가 가능한 공간 도입이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시 다양한 공원 수요의 충족이란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나 여깁니다. 끝으로 미국적 상황이긴 하지만은 도시공원은 피부색과 얼굴이 다양한 인종과 연령, 사회적 계층이 만나는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이 중요하더라는 발견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계층 간의 갈등과 빈부격차,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의 증대, 또 사회적 부적응자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들을 치유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과 만나게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하는 공원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은 사회적 자본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것이죠. 이제 이 연재를 마치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21세기 미국 도시공원의 새로운 트렌드들이 우리 공원 문화를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는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해외여행 준비를 위한 꿀팁 하나 추가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코로나 기세도 잡힐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잠잠해지게 되면 그동안 막혔던 본물 터지듯 해외로 나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텐데 외국 여행 준비를 위한 꿀팁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 아래 5가지 아이템만 장착하시면 외국 나가서도 기죽지 않고 마음껏 활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현지 유심 확보입니다. 2019년 여름에 보름 정도 사용하는 미국 현지 유심을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3만원가량 들었습니다. 보름간 현지 통화는 물론이고 데이터 사용 무제한이니까 이거 정말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 숙박 예약 어플을 이용한 사전 숙박 예약입니다. 제 경우는 호텔스닷컴을 이용했는데 시간을 두고 미리 예약하면 비용은 더욱 저렴해집니다. 세 번째는 구글 지도 활용입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모르는 길 찾아갈 때 필수 아이템이죠. 구글 지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유심 장착은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우버 택시 어플 활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외국 나가서 우버 택시 활용은 아주 편리합니다. 우버 택시는 일반인들이 알바로 운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처럼 어플 깔고 목적지와 차종을 선택하면 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우버 택시가 당도하는데 편리한 점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처럼 영어가 그리 능숙지 않은 사람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편리하죠. 사실 우버 택시 기사들도 대부분 영어가 익숙지 않은 제3국 출신 이민자들이어서 당신이나 나나 영어 서툰데 말이 필요 없으니까 서로 편리하죠. 끝으로는 파파고 같은 자동 번역 어플입니다. 웬만한 일상 회화는 대충 하지만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번역기 어플 키면 바로 동시통역이 되니까 무척 편리합니다. 이 샘플을 하면은 워싱턴에서 렌트카 빌리러 갔을 때 예치금이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아서 잠깐 기다려달라 하고 어플 꺼내서 마이크에 대고 우리말로 했더니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나온 겁니다. 그걸 직원에게 보여주고 또 직원이 하는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하면 여다 대고 말 좀 해달라 하게 되면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옵니다. 물론 아직 파파고가 완벽한 게 아니어서 우리말이나 영어나 번역본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의사소통은 충분히 되니까요. 예, 꼭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